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저는 이하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구혜림입니다. 네, 간밤 미 증시는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엔비디아는 여전히 좀 공고한 모습을 보이면서 천비디아 자리를 지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금리 장기화 우려 속에서 이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지금 파란불 켠 채 양시장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쏟아졌다 이런 평가도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시간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면 2600, 800선까지 좀 주저앉으면서 2680선으로 주저앉으며 다시 한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수가 장중에 이렇게나 많이 하락을 한 것은 이 지난 3일 이후에 무려 13거래일 만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5월은 통상 셀인 메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이 주식 장이 조금 부진한 달로 손꼽아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우려가 깊어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좀 눈여겨봐야 할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이 삼성전자의 하락폭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HBM 테스트와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이를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로이터의 이 부정적인 보도가 있은 직후에 물론 삼전 측에서는 반박 보도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은 이 뉴스에 대해서 불안감을 좀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코스피도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고 코스닥 역시도 하락하면서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 지금 동반 매도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개인만이 지금 홀로 매수에 나서고 있지만 지수를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인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 후반 들어가면서 더욱더 낙폭을 키워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개별 장세 속에서 지금 화장품 업종들로만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또 어제 상장 소식을 전해드렸던 노브랜드 거의 따따블에 성공하긴 했었는데 이 장 후반에 이 시간 외에서는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오늘은 다시 상승해주는 모습 나타났는데 현 시간으로는 지금 7%대 상승 보이면서 좋은 흐름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시장의 특징, 전략의 방향들 저희 오스타와 함께 하시면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스타에서는 편지혜 기자와 함께 이모저모 여러 가지 이슈들 모아보는 모이슈 시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김대중 교수와 함께하는 이슈 경제 코너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장 마감 직전에 오늘 시장의 특징까지 체크해보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오후의 경제수다 오스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장 상황부터 알아보고 갈게요. 이주영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불금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 시장 힘이 빠진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한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시장도 힘이 빠진 채 출발했는데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마이너스권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1.13% 하락하면서 2690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총 상위주단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일부 낙폭을 만회하기도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마이너스권에서 머무르는 모습입니다. 현재 0.74% 하락한 84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살펴보시죠.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매도세가 거세지고 있다는 점 포착이 되고 있고요. 개인만이 9천억 넘게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입니다. 네,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만 코스피에 비해서는 거래 대금이 다소 미미하다는 점 지금 포착이 되고 있고요. 개인만이 사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총 상위주 흐름 보겠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견조한 흐름을 보인 것과는 달리 우리 반도체 투톱 무너지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특히나 삼성전자는 3% 넘게 빠지면서 10만 전자의 꿈이 한 번 더 멀어진 것 같습니다. 현재 75,9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20만 닉스를 기록했던 SK 하이닉스도 오늘은 약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좀 주가가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2% 넘게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특히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오늘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 알테오젠, HLB, 엔캠만이 상승하면서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장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양시장 모두 좀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자세한 지수 상황은 장 마감 후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편재 기자와 함께 이모저모 여러 가지 이슈들 모아보는 모이슈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자님, 오늘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이슈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을지 바로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반도체가 민생이라며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경제 이슈 점검 회의를 주재하면서 윤 대통령은 국가가 반도체 산업을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이 주된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좀 설명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경제 이슈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산업은행을 통해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설비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유망한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반도체 지원 사업이 뭐 대기업에 대한 특혜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는데 이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설명이 나왔나요? 네, 윤 대통령은 이번 지원 프로그램이 대기업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체 지원금의 70% 이상이 중소 중견기업의 혜택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우리 경제의 중요한 토대이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반도체는 정말 우리 경제의 아주 중요한 토대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번 이 지원은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 대신에 이제 세액공제 방식을 활용한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운영이 될 건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윤 대통령은 세액공제가 기업들이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사실상 보조금과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올해 일몰되는 세액공제를 연장해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R&D와 설비를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르게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대한 강화 방안도 언급이 되었다고 하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을까요? 네, 윤 대통령은 현재 한국의 팹리스 시장이 점유율이 1%에 머물러 있고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TSMC와 같은 선도기업과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시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도체 또 우리나라가 잘하기로 이 유명한 섹터 중에 하나죠. 대한민국이 이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 생태계 구축이 무엇보다 잘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은 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4년 5개월 만에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이번 회의는 이 3국 정상 간 소통을 정상화하고 이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어떤 내용이 오고 가게 될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오는 26일과 27일에 서울에서 양일간 열릴 예정입니다.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이후 4년 5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회의로 그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번 회의가 성사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 4년 5개월이면 굉장히 오랜만에 이 정상회의를 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시간이 오래 걸린 만큼 그간 쌓아온 이 문제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까요? 네, 이번 회의가 개최되기까지 여러 난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인한 한일 갈등, 그리고 미중 전략 경쟁 심화로 인해 회의 성사가 쉽지 않았었던 건 사실입니다. 특히 중국은 한미일 결속 강화와 한일 밀착 상황에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의장국인 한국이 이번에 한중일 협력 프로세스 복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3국 정상 간의 소통을 정상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3국이 모여서 좀 이번에 의지를 좀 다져보자, 이렇게 모인 건데요. 그렇다면 이번 회의에서는 어떤 논의가 또 이루어질 예정일까요? 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인적 교류 확대, 경제통상 협력, 기후변화 대응 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그리고 재난 및 안전 협력 등 6대 중점 협력 분야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또한 한중일 정상회의의 정례화 방안도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회의에서는 저희가 또 어떤 포인트를 두고 바라봐야 할지 이 부분도 좀 알려주세요. 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양자회담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첫날인 26일 리창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 소원했던 한중 관계의 분위기 전환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한중 간에는 최근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어서 이번 회담이 그 흐름을 이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한중 간의 관계 개선 이 부분에 좀 포인트를 둬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한일 간에는 또 어떤 내용이 오가는 걸까요?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최근 불거진 라인 야후 사태 등 민감한 현안이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국이 공고한 관계 개선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정상 차원에서 적절한 소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4년 5개월 오랜만에 이 한중일이 만나는 만큼 그만큼 더 협력하고 정말 이 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는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카카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카카오가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소홀해서 약 6만 5천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에 대해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1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의 개요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해 3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해커는 오픈 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이용자들의 임시 아이디와 그리고 회원 일련 번호를 결합해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하고 또 이것을 텔레그램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좀 카카오가 이 관리 부분에 있어서 좀 소홀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부분에서 좀 미흡한 점이 돋보였던 건가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카카오가 오픈 채팅 서비스에서 임시 아이디를 암호화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높였다고 지적했습니다. 2020년 8월 이후에는 임시 아이디를 암호화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기존 채팅방에서는 여전히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카카오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임시 아이디도 암호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좀 보관이 돼야지 안전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또 이루어지지 않은 거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좀 조치가 미흡했던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이 카카오 측은 어떤 입장을 좀 보이고 있나요? 네, 카카오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임시 아이디와 회원 일련 번호가 그 자체로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이 법령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카카오는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네, 어쨌든 과징금 부과 결정이 났는데 이번 과징금 부과 결정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통해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고 설계 및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나라 국민 중에 카카오를 안 쓰는 국민이 없잖아요. 그만큼 좀 더 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좀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들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좀 무겁게 인식하고 또 지속적인 개선과 투자를 통해서 안전한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저희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서 모든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는 이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병원에서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자들에게 미리 안내를 하기도 했고요. 이 예약 환자에게 사전 안내 문자를 보내기도 했지만 아직은 좀 익숙하지가 않은 건지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신분증 지참 의무화 이 배경은 무엇일까요? 네, 이번 조치는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서 양부를 대비리 처방받거나 해외 거주자가 그 지인 명의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고 합니다.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만약에 신분증을 챙기지 않고 방문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도 진료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아 평소보다 3배에서 4배 높은 진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후 14일 내에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을 하면 건강보험 사후 적용이 돼서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을 위해서 다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네, 실물 신분증 꼭 챙겨가야겠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혹시 실물 신분증 말고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또 있을까요? 네, 본인 확인 수단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리고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건강보험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서만 가능합니다. 또 실물 등록증과 실물 신분증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모바일 신분증이 있는데요.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아 진짜 지금 말씀하시다가 중간에 외국인 등록증, 외계인 등록증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꼭 신분증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뭐 여권이나 여러 가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바일 신분증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4가지 이슈 알아봤습니다. 수고해주신 편지혜 기자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각은 3시 18분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감까지 12분가량 남아있는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웃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오늘 장은 좀 좋지가 못한데요.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좋지 않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좀 하락을 하면서 현재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이 삼성전자 최근 들어서 SK하이닉스는 잘 나가고 좀 삼성전자는 잘 나가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로이터 통신이 낸 보도인데요. 이 삼성전자가 이 엔비디아에 납품하기로 한 HBM 테스트가 통과를 하지 못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이 삼성전자 HBM이 발열 문제도 있고 전력 소비 문제도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면서 지금 주가에도 지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HBM이 고객사의 필요에 맞는 최적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이 고객사와 긴밀히 협력해서 제품 최적화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엔비디아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혹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이 HBM을 납품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러한 의문증이 생기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오늘 계속 장 시작 전부터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되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가 어제도 저희가 짧게 한번 이야기를 맞아요. 한 적이 있습니다. 로이터에서 단독 보도를 하기 전부터도 사실은 이 시장에서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좀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보도가 되고 나니까 아, 진짠가 보다. 약간 이렇게 믿기 시작하는 시장의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됐고 이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좀 빠르게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의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동안 이 엔비디아의 주가가 워낙에 잘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SK 하이닉스는 따라가는데 삼성전자는 요지부동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의심을 하셨던 것 같고 그런 분들에게 이 로이터 단독 보도가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3E에 대해서 이 엔비디아에 납품하기 위한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해서 해왔는데요. 지난달 테스트에 실패했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로이터는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고요. 엔비디아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이 업계에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삼성전자가 이 경쟁사인 SK 하이닉스보다 현재도 HBM 관련된 분야에서는 조금 뒤처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양상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소식통의 발언을 전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네,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주가에도 좀 악영향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8만 전자를 넘어서 뭐 9만 전자, 10만 전자 이렇게 기대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지금 3% 넘게 빠지면서 7만 전자까지 내려앉은 모습 나타났거든요.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이 HBM 공급을 위한 테스트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다수의 업체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았고요. 이 시장의 혼란과 이 불필요한 억측을 막기 위해서 곧바로 입장을 내놓기는 했지만 또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이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HBM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고 앞으로 미래 먹거리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가 HBM을 납품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러한 시각이 나타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삼성전자의 주가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주가를 방어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이러한 지금 시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로이터의 보도가 장 시작과 거의 동시에 지금 들려왔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앞서서도 짧게 한번 말씀을 해주셨지만 장 시작부터 흐름이 좋지 못했고요. 장 초반에 크게 한번 빠졌다가 지금은 조금 올라온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 넘게 거의 3% 가까운 흐름 많이 빠지는 모습 보이면서 76,000원 선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 주가를 좀 회복하고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HBM 테스트 잘 통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또 삼성전자가 이 국민들이 모두 한 주쯤은 가지고 그쵸, 있는 그쵸, 그러한 네. 종목이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시고 있을 것 같아요. 또 SK 하이닉스가 워낙 HBM 쪽으로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HBM 으로 인해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쟁사들과 함께 더욱더 잘 나갈 수 있도록 더 상방을 향해서 주가도 쭉쭉 뻗어나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 측에서는 뭐 크게 뭐 별다른 이슈가 있는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이 납품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좀 내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또 어제도 또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 수정을 교체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저력을 보여주겠다는 마음가짐 이거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니까요. 조금 더 좋은 소식을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음 이슈 또 한번 짧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 얼마 전에 불닭볶음면이 미국에서 너무나도 인기다 이런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서 네, 맞아요. 삼양의 주가가 정말 맞아요. 네, 높은 줄 모르고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김밥입니다. 그때도 저희가 한번 같이 얘기를 했었어요. 미국이 불닭볶음면도 좋아하고 우리나라에서 온 이 냉동 김밥도 굉장히 좋아한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뭐 김밥은 진짜 우리
우리 국민의 소울푸드잖아요. 떡볶이랑도 같이 먹고 뭐 라면이랑도 같이 먹고 뭐 너무나도 많이들 드시는 음식인데 우리 해리맨커는 어떤 김밥 좀 좋아하세요? 아, 저는 김밥 다 좋아하는데 특히 참치김밥을 좋아합니다. 근본이죠. 네, 이 김밥 같은 경우에는 내용물의 구성이 다르다 보니까 종류별로 또 골라 먹는 또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참치김밥도 있고 치즈김밥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김밥을 싫어하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요즘 이 김밥이 미국에서는 진짜 없어서 못 먹을 정도로 아주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미국에서 난리가 난 김밥은 이 즉석에서 싸먹는 김밥이 아니고 냉동김밥입니다. 한국에서 김밥을 제조해서 꽁꽁 얼려서 미국으로 수출을 한 것이 이제 대박이 난 건데요. 그러면 왜 해외에서 김밥이 이렇게나 난리가 난 걸까? 인기 원인이 뭘까? 분석을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이 K-팝에서 비롯된 이 인기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K-팝을 시작으로 해서 뭐 K-영화, K-드라마까지 지금 해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묶어서 K-컬처라고 부르죠. 이 영향력이 이 김밥 열풍의 첫 번째 배경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2022년 이 국내에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도 이 우영우가 김밥 먹는 장면이 나와요. 김밥만 먹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김밥만 계속해서 먹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해외에서 이 드라마를 시청한 소비자들이 저거 뭐지? 궁금하다. 약간 이렇게 느끼는 부분도 또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이 건강식 트렌드도 이 김밥의 흥행에 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통상 햄이나 계란 같은 동물성 재료는 통관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는데요. 이 식물성 재료를 활용한 것이 오히려 해외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러한 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요. 이 미국에서 시작된 한국 냉동김밥 열풍이 세계 소비자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밝히면서 김밥이 자주 등장하는 한국 드라마 아까 우영우 언급해 주셨는데 네. 이런 영향도 김밥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평가도 나왔고요. 저는 예전에 그 외국에서 그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예능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것들 보면은 거기에서 김밥을 팔아서 이렇게 판매를 해서 외국인들이 먹는 모습 나왔을 때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김밥이 되게 외국인들의 입맛에도 취향에도 맞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수출되는 냉동김밥이 동물성 재료 대신에 뭐 간장으로 양념한 유부, 두부, 잡채 이런 것들을 넣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칼로리가 평균 한 300칼로리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너무 좋고 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되게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 최근에 건강식 트렌드에 부합하는 메뉴, 간편하게 섭취도 가능하고 또 가격까지도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정말 안 좋아할 수가 없다, 인기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김밥과 관련해서 이 뜨거운 흐름 보였던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시면 제일 먼저 꼽혀야 되는 게 이제 우양이겠죠? 우양은 저희가 삼양이 좀 뜨거웠던 날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시장에서 뜨거운 흐름 보여주면서 14% 상승한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부터 흐름이 좀 좋았었는데 중간에 한 번 이 상승분을 반납했다가 현재는 또 조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전장에서는 상한가가 한번 나오긴 했었거든요. 맞아요. 지금은 조금 빠진 흐름이에요. 네. 그리고 우양뿐만이 아니라 몇 가지 더 살펴보자면 그 김에 꼭 들어가는 재료 김밥에 이제 꼭 들어가는 재료가 김이죠. 네. 이 김이 또 해외에서 엄청나게 인기라고 해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김이 인기이고 이 상대적으로 일본과 중국의 김 수출량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김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또 좋은 흐름을 보여서요. 네. CJ 시푸드 오늘 시장에서 좋은 흐름 보이면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 20% 상승한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에도 이 김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 기업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11%를 지금 상승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네요. 이 우양 같은 경우에는 오는 3분기부터 이 미국 대형마트에 이제 냉동김밥을 공급한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으로 꼽힐 수 있는 호재 요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 관련주로 지금 여러 종목들이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김 가격 자체가 굉장히 올랐다는 소식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삼성전자의 HBM 테스트와 관련된 내용 전해드렸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냉동김밥 이슈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저 이렇게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 체크해봤고요. 다음으로 시장 마감 상황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가 우리 시장을 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양시장 모두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는데요.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일 이후 2,700선 아래로 내려오면서 오늘 2,688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다시 하락 반전하는 모습 나오면서 오늘 839선에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동향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물량이 출회됐다는 점 포착이 됐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선물 시장에서도 10,000계약 넘게 물량을 덜어내면서 투심이 악화된 모습 나타냈습니다. 오늘 개인만이 1조 원 넘게 사면서 지수를 방어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해서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 끝까지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특징적인 점은 기관이 8거래일 만에 오늘 팔자세로 돌아섰다는 점 포착이 됐다는 거 여러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시총 상위주 흐름 보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계속해서 아침부터 이 HBM이 엔비디아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빠진 모습 나타났었는데요. 오늘 3% 넘게 빠지면서 75,900원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오늘 20만 원 선에서 등락을 반복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오늘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던 LG에너지솔루션 일부 하락분을 되돌리기는 했습니다만 1.6% 넘게 빠지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시총 상위주도 만나보시죠. 네,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코스닥 시장 주가의 향방을 갈랐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에코프로비엠은 3% 넘게 그리고 에코프로는 2%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오늘 외국인 매수 상위단에 이름을 자리한 알테오젠과 HLB 그리고 엔캠은 빨간불을 켜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대형주단의 이 주가의 움직임이 지수의 향방을 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대형주의 움직임 면밀히 체크하시면서 시장에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감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좀 밀리면서 아쉬운 흐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고 코스닥 역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 하루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주 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오늘은 이제 화장품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화장품은 지난주에도 좀 잘 나오는 종목들이 꽤 있었고 이번 주에도 좀 잘 나왔거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쵸, 네. 새로운 이제 모멘텀이 생겼는데 아까 모이수 시간에도 전해드렸듯이 저희 한중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과 중국의 이제 관계가 좀 잘 되면은 네네. 화장품도 좀 잘 팔리지 않을까. 오. 네, 이러한 기대감 속에서 오늘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의 수출 증가도 계속되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 건데요. 지난해 국내 화장품 수출액이 약 11조 원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역대 2위라고 합니다. 이 중국의 수출액은 그동안 좀 관계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줄었는데 네. 대신에 이 K-뷰티가 인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수출액이 굉장히 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 오늘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 현재 7%대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친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또 네이처셀도 살펴보시면 역시 또 7% 상승하면서 오늘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원래는 지금 최근에 비중국 수출 규모가 좀 늘어나서 잘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었는데 또 한중일 회담이 이렇게 또 이어지면 중국에서도 잘 팔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모이슈 시간에도 저희가 잠깐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 방안이 포함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 프로그램이죠. 이 어떤 내용이고 앞으로 이것이 되었을 때 이 반도체 산업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세종대 경영학과 김대중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이 정부가 어제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들 어떤 거가 좀 들어가 있는 거고 또 그리고 교수님이 보시는 전반적인 평가는 좀 어떤지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현재 반도체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한 30% 정도 차지합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500조 정도 되고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오늘 현재 기준으로 한 136조 정도 됩니다. 두 개 합치면 한 700조 원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전체 상장된 기업이 2,500개고 시가총액도 딱 2,500조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수출 품목 1위가 바로 반도체고 2위가 석유화학, 3위가 자동차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반도체와 또 반도체 산업 인재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당초 정부가 300조 원을 투자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겠다 이렇게 선언이 되었는데 아직 5년째 첫 삽을 못 뜨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용수 문제. 네. 반도체는 씻어내야 되거든요. 네, 네, 네. 용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고 또 전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 전기가 해결되지 않고 이 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어제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어서 27조 원을 투자하고 이 전체 금액 중에 한 20조 원 정도는 반도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적극 지원하겠다. 또한 여기에 펀드도 1조 이상 만들어서 적극적인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와 같이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입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관련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부가 지원하겠다 그런 취지로 발표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는 이번 정책이 아무래도 반도체 산업을 영위하는 건 이 대기업이니까 이 대기업에 혜택을 주는 거 아니야? 특혜를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도 네.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참 이게 너무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이제 26%인데요. 당초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법인세를 22%로 낮추는 법안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이것을 법인세는 대기업의 특혜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하고 1% 낮췄습니다. 27%에서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 26%이고요. 우리나라 소득세 45%로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더 높은 건 상속세입니다. 60%입니다. 그래서 넥슨이라고 하는 게 이제 승계가 되면서 넥슨의 2대 주주는 정부입니다. 네. 넥슨이 상속세를 60% 낼 수가 없어서 주식 지분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획재정부가 지금 넥슨의 2대 주주가 되었고 와. 진짜 넥슨은 지금 자회사를 다 팔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락앤락 같은 경우도 사모펀드가 다 샀습니다. 상속세를 60% 내고 기업이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OECD 평균의 상속세율은 25%입니다. 지금 스웨덴 이런 쪽에는 상속세를 영원으로 만들고 고용을 설계하는 것을 더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도 상속세를 세계 평균으로 낮춰야 된다. 이와 같이 우리가 대기업이 특혜가 아니라 대기업이 여유 자금이 생긴다 그러면 더 많은 시설 투자를 하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낙수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컵에서 물이 넘치게 되면 그 넘친 물들이 중소 중견기업 또 사람들을 고용하고 투자로 이어진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대기업의 특혜가 아니라 우리 한국 경제의 전체의 특혜가 되는 것이고 최소한 법인세 정도는 세계 평균으로 좀 낮춰줘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가 26%라 너무 높고 한국의 경쟁국인 싱가포르는
법인세가 17%입니다. 아일랜드는 법인세가 12%입니다. 한국의 절반도 안 되는 기업이다. 근데 아일랜드는 지금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11만 달러로 한국의 4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낮추고 많은 기업을 유치해야만 한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작년에 대학생 취업률 45%밖에 안 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려고 들어오는 것보다 우리나라 기업에 나간 게 4배나 많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평택 공장의 11배 크기로 텍사스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LG전자 전부 다 미국이나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국회가 해야 될 일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이 산업계에서 지금 아무래도 정부에게 가장 원하는 거, 가장 이제 기업이 바라는 거는 보조금일 것 같은데요. 지금 이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면 직접 보조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이제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이 부분이 요지인데 사실은 이 보조금 논의가 안 되어서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 좀 어떠세요? 제일 아쉬운 부분이 이 보조금 문제였습니다.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서 미국에서 9조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은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를 미국에 유치하고 대만의 TSMC를 미국에 유치했습니다. 막대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요. 그쵸. 이번에 우리의 정부의 지원금에는 보조금이 빠져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가 보통 연구개발에 투자를 하게 되면 한 20% 정도 연구비를 세금을 돌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조 원을 투자했다 그러면 한 20%를 오히려 돌려주는 겁니다. 네. 세액공제라고 부르는데 우리 직장인들 연말정산할 때 보면 세액공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네. 세금을 그만큼 빼주는 거다. 정부는 세금 일몰이 되는 세액공제를 연장해 줬기 때문에 실질적인 현금 지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네. 미국은 9조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막대하게 이렇게 기업을 유치하고 있고 미국이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대만의 TSMC를 유치하는 것은 한국이나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미국의 반도체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한 것도 하나의 큰 목적입니다. 아, 네네. 뭐 어제 이제 중국과 대만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지고 있고 네네. 이번 새 총리가 이제 임명이 되게 되면서 중국이 포위 전략까지 했었거든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네. 하여간에 뭐 현상 유지 전략이고 지금 한중일이 이제 우리가 3국의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도 할 것 같은데 결론은 아마 현상 유지 전략. 이 3국이 현재의 변화에 주지 않고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저는 또 제안을 드리고 이와 같이 반도체 관련된 것도 전 세계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반도체 인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인재와 육성하는 것이 가장 큰 정부의 역할이다. 그래서 하루빨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시행이 되고 착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반도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반도체 산업이 어쨌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 미국의 반도체 기업 또 엔비디아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제 뉴욕 증시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는데 또 엔비디아만 오르는 모습 보여줬더라고요. 이제는 좀 AI 반도체가 전 세계의 핵심 키워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인공지능 반도체입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만들어내고 있고 어제 엔비디아가 한 8% 정도 올랐는데요. 엔비디아가 6월 10일 날 액면 분할을 10대 1로 쪼갭니다. 그러면 주식이 10배로 늘어난다는 거고 네. 지금 현재 $1,000를 어제 찍었거든요. 1,034달러까지 올랐는데 그러면 이제 $100 정도로 낮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됐고 작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액이 6배나 증가했습니다. 여기에다가 HBM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를 하이닉스에서 계속 공급받고 있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이닉스도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네. HBM 반도체였다.
엔비디아는 시가총액이 현재 2조 3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화로 얘기하면 한 3천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500조니까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지금 6배가 네. 엔비디아다. 그렇게 볼 수 있고 현재 가격에서 30%만 더 오르면 미국의 시가총액 1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1분기보다도 2분기에 더 실적이 좋다 그래요. 이렇게 반도체는 계속 호황이 될 것이고 이 4차 산업혁명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인공지능 반도체였고 지금 라인 야후 사태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네. 손정희 회장도 인공지능이 가장 강조되고 중요한데 그것이 핵심적인 게 바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대해서 지분 요구를 하고 있는 거다. 네. 그래서 결론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이 바로 반도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게 결국 반도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엔비디아가 너무나도 잘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가고 있고 그리고 SK하이닉스 역시 뭐 신고가 쓰고 하면서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오늘 장에선 조금 약했지만요. 그런데 삼성전자만 지금 계속해서 웃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좀 계속 소외가 되고 있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의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 공급이 안 되어서 그렇다 뭐 이렇게 원인을 분석하고 있기도 한데 교수님께서는 이 삼성전자만 소외되고 있는 이 상황의 배경을 또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해법까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최고 경영진이 바뀌었습니다. 네네. HBM 반도체를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의 HBM 반도체 우리가 기존의 고속도로가 8차선이라 그러면 HBM 반도체는 16차선입니다. 네. 더 속도를 2배 이상 올리는 것이 HBM 반도체고 인공지능 반도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의 발열 문제 때문에 이번에 통과를 못했습니다. 엔비디아가 하이닉스 제품을 쓰고 있는데 네. SK 하이닉스는 왜 이렇게 엔비디아에 납품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삼성전자보다 더 빠르게 HBM 반도체를 만들고 연구하고 공급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있지만 네. 이 HBM 반도체에 대한 착수라든지 이런 것을 좀 늦었다. 네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삼성전자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의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은 60%이고 하이닉스가 20%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경영진이 바뀌고 부회장이 바뀐 이유가 경질된 겁니다.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HBM 반도체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삼성전자가 아마 이렇게 발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반도체 인재들이 삼성전자에 몰려 있고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발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가 또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하이닉스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삼성전자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SK 하이닉스로 뭐 바꾼다든지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두 개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지원책을 통해서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산업에는 어떤 영향이 갈지 좀 짧게 요약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주식할 때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시가총액 1등 기업에 투자해라. 그게 아니라면 그 업종의 1등 분야를 투자해라.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1등은 삼성전자이고 시가총액 500조입니다. 하이닉스가 이제 135조로 시가총액 2위.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순으로 순서가 이제 정해져 있고 아마 엔비디아가 이번에 액면 분할을 통해서 아마 시가총액 1등에 도전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투자할 때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글로벌 주식의 비중에서 미국이 60%고 한국은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만 해서는 절대로 세계적인 트렌드를 따라갈 수가 없다. 우리가 같은 기간 30년 동안에 한국은 3배밖에 안 올랐고 네. 미국 나스닥이 딱 20배 올랐습니다. 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미국 주식을 함께 투자해야 되겠고 삼성전자,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 미국에 있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같이 한 90%는 미국에 10%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적정할 비율이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시장을 알아야만 한국 주식시장도 함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우리가 미국 주식을 실시간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을 함께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을 함께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좀 같이 가져가는 현명한 투자 전략 세우면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슈경제 세종대 경영학과 김대중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오스타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 오늘 양대 시장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 넘게 혹은 1% 가까이 떨어지면서 마감했네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시장에도 가깝고 유익한 경제 이슈들 챙겨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다시 보기는 네이버와 유튜브 채널을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오스타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